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예. 자, 박수익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이 메이셨군요. 공시 보느라. 네. 오늘은 무슨 얘기? 오늘 재밌을까요? 사실 제가 한 4개 정도 준비를 해왔는데 한 2시간 걸릴 것 같은데 네. 안 되겠죠? 짧게 해주시죠. 4개. 4개 한번 시도해볼까요? 우리? 순서대로 길게 하지 마시고 네. 짧게. 다만 짧게 하다가 너무 짧아서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가면 네. 저희가 여쭤보겠습니다. 추가로 여쭤보는 네. 걸로. 네. 그 1번 타자. 1번 타자 뭐죠? 1번 타자 뭐 지금 일성신약? 썸네일이 있지만 일성신약이고요. 어제 오후 장마감 후 한 4시 반 정도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결정 정정이라는 공시를 냈는데 이런 거 보통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봤더니 지금 화면에 나오는 딱 이런 포맷으로 딱 나와 있어요. 대법원 주식 매수 가격 조정 신청 종결에 따른 정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딱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이거구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2015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합병을 할 때 일성신약이 그 당시 지분 한 2.5% 해서 330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캐스팅 보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때 뭐 서로 삼성에서 찾아가고 거기 어디지? 해외에서도 찾아가고. 엘리엇도 찾아가고. 엘리엇도 찾아가고 그랬죠.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 그래서 2세, 3세 도련님들이 꼭 가져야 하는 그 회사와 이제 도련님 회사인 에버랜드가 이름을 바꾼 제일모직 그렇죠. 합병할 때 그렇죠. 그 얘기죠. 그때 삼성물산 지분을 들고 있었던 일성신약이 야 삼성물산 지분을 이렇게 싸게 쳐서 합병하는 거는 안 되지. 그렇죠. 라고 반발을 해서 소송을 했던. 소송이 이제 합병 무효 소송도 있었고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그러니까 삼성물산에 대한 제일모직이 아니라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너무 낮다라고 하는 소송도 했는데 합병 무효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고 1심은 패소했고 그러니까 패소라는 게 일성신약이 그런데 주식 매수 청구권과 관련해서 이게 가격이 너무 낮다 조정해달라는 승소 일성신약이 그것도 대법원까지 다 판결이 한 열흘 전인가 났죠. 확정 판결 거기에 대한 이제 공시 내용 이게 감격스럽겠다. 일성신약 회장님이 막 그 골프 접대도 받고 당시에 예전에 나온 그 법원 막 서로 이제 판결하느라 싸우면서 이제 법원에서 나온 양쪽 주장을 보면 일성신약이 당시에 한 3% 정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삼성물산 지분을. 자사주 빼면 그러니까 그 3%가 당시에 이건희 회장보다 더 많은 지분이니까 너희가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엇도 찾아오고 삼성물산도 찾아오고 우리 편으로 좀 해달라. 이분이 그 뭐 이제 증권사도 예전에 그 일성신약 창업주가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아는 어떤 일성신약 창업주가 증권사도 동양 경영하셨어요? 뭐 하여튼 증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쨌든 그 무슨 얘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중간에 끼어들었어. 일성신약은 그 당시에 삼성물산 주주였는데 그렇죠.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하는 그 삼성물산의 가치가 너무 낮다고 판단하고 나는 돈 더 줘야 찬성할 거다. 그래서 소송했는데 더 받았다는 거죠 결국. 돈 더 줘야 찬성할 거라는 거 아닌가 정확하게 말하면 뭐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일단 반대를 했어요. 합병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주식 매수 청구권은 그러면 행사를 했죠, 그죠? 행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삼성물산이 제시한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낮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삼성물산한테 이거 조정해달라, 조정하자 했는데 안 돼서 그러면 원래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라는 것은 회사와 주주가 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보통은 협의하지 않고 이번에 동원 산업 합병 모든 합병들 보면 합병 발표 2개월 전 주가로 해가지고 시장가로 정하니까 낮을 수 있는 거죠. 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일성신약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그 다음에 제기를 한 거예요. 이거 너무 낮으니까 조정해달라고 법원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주주들이. 그런데 일반 우리 같은 소액 주주들이 이런 걸 하기 어렵지만 일성신약은 뭐 법인이고 하니까 이제 했고 그게 2016년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 22년 4월에 났으니까 엄청 많이 걸렸죠. 1심, 2심 대법원까지. 그러면 주식 매수 청구 내 주식 사가라 난 반대다. 내 주식 사가라. 라고 할 때 그래 그럼 얼마에 사갈게? 라고 하는 게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일성신약은 소송을 해서 더 달라고 해서 더 받았고 그럼 그 당시에 어떻게 소송까지 해 무서워 그렇게 해서 그냥 받아간 분들은 그걸로 끝인가요? 저는 그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제가 그 질문을 미리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그 안승찬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 질문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아까 통화하다가 모르겠는데 제가 급히 지금 오기 전에 경북대학교 로스쿨 이상훈 교수님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여쭤봤더니 그거는 인정 안 되는. 왜냐하면 민사소송이잖아요. 이게 소송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뭐 증권 집단 소송이다 하면은 이제 그 영향이 다른 쪽에 미칠 수 있지만 이거는 소송을 제기한 일성신약에 미치는 것이고 기존의 주주들은 이미 받았죠, 돈을. 일성신약이 지금까지 안 받고 버티고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일성신약도 안 받았어요? 받긴 받지 않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거 제가 나중에 재무제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미수금으로 잡고 있고요. 미수금이라는 것은 안 받은 돈입니다. 아직. 안 받고 버틴 건데 그러면 그 취재하신 김에 박 기자님 교수님 등에게 취재하셔서 오케이 난 그때 받았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가 조금 받았네. 억울하네. 분명히 나랑 비슷한 입장인 저 친구도 소송을 했네 이겼네. 그럼 나도 소송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도 소송할래. 그러면 소송이 성립하며 받을 수 있는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안 물어보셔가지고 소송이야 못하겠습니까만. 그렇죠. 다만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이게 그 당시 일성신약 말고도 주매청 주식매청권 행사한 데가 많거든요. 한 20 기간만 따졌을 때 한 20군데 되니까 그거는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재밌다. 그러면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조금 얘기를 드리고 질문을 좀 해주시면.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빌드업이 있죠. 빌드업. 돈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약간 차분하게 요 경과를 법원 판결 취지까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좀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원래 이제 2015년 합병 때 제소한 매수 청구 가격이 뒷단이 끊어서 57,000원이라고 할게요. 57,234원인데 57,000원. 근데 이 가격이 이제 삼성물산이 합병을 발표했던 제일물가 발표했던 시점이 2015년 5월 26일이에요. 정확하게. 그로부터 2개월 전하니까 3월 26일부터 5월 26일 사이의 주가로 가중산술평균해서 냈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로부터 그 전으로부터 한 6개월 정도 전에 2014년 12월 18일 날 제일모직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요. 어마어마한 그 공모 청약을 통해 들어와요. 그러고 난데 거의 6개월 만에 삼성물산 합병 딱 발표를 하는데 이미 제일모직이 상장할 당시 제일모직 에버랜드였죠.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황태자주 이재용 부장을 비롯한 오늘가에게 핵심적인 회사. 하지만 삼성물산도 중요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재용 부회장 등이 이 두 회사가 이렇게 합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 주식시장. 그런데 이럴 경우에 오늘가에 유리하려면 제일모직이 높아야 되고 가치가 삼성물산이 낮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모직 상장 이후에 삼성물산의 주가가 사실 그다지 좋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많은 여러 가지 루머들도 있었잖아요. 일부러 주가 누른다는 루머도 있었죠. 일부러 삼성물산이 수주 안 한다. 뭐 등등. 그래서 이번에 법원이 판결을 해서 그 대법원이 그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을 삼성물산이 정했던 57,000원이 아니고 66,000원으로 정확하게 66,602원인데 66,000원으로 높인 거예요. 이게 적정한 가격이다. 일성신약은 이 돈을 받는 거예요. 일단 거의 만 원 뛰잖아요. 한 주당. 그러면 이 66,000원이라는 대법원이 판결한 이 가격이 어떻게 나왔냐. 기준점이 아까 삼성물산이 제시했던 합병 때 제시했던 매수 청구 가격은 합병 발표 그러니까 2015년 5월 26일을 기점으로 기준점으로
돌린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하는데 예. 대법원은 그렇게 하는 것은 삼성물산의 어떤 정상적인 주가 수준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인용을 해서 예. 그러면 2014년 12월 17일을 기준점으로 삼아라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제일모직이 2014년 12월 18일 상장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루 전. 그러니까 제일모직 상장 하루 전 날의 삼성물산의 주가를 기준점으로 삼아야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어떤 합병이라는 이벤트에서 그나마 조금 삼성물산의 주가가 자유로울 수 있는 약간 시점이라고 본 거죠. 야, 그렇게 해도 결정을 해줘요, 근데? 이게 되게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결정이었습니다. 혹시 이걸 다른 분들이 나오셔서 예전에 잠깐 보니까 어떤 김기숙 변호사님이 잠깐 영상에서 예. 아주 짧게 언급을 하시던데. 아주 짧게 지났어요. 예. 예. 이게 저도 이제 이상훈 경북대 로스쿨 교수님께 말씀 여쭤보니까 합병 과정에서 시장가를 조정해 준 거는 처음 있는 판결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판결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 판결의 의미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삼성물산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좀 낮췄다는 이제 의혹들이 많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낮췄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적정한 가격이 아니다. 일반적인 네. 계산식 2개월 전 가격을 정상적인 평균하는 주가의 흐름을 반영한 그러니까 가치를 아니다. 반영한 것은라고 보기 어렵다. 예. 대법원 그 이유는 이게 이미 이제 제일모직 상장이라는 어떤 이벤트 자체가 네.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달려가는 그런 이벤트고. 야. 그러니까 이게 2014년 12월 삼성물산 제일모직 상장 전날을 기준점으로 삼성물산의 그 주당 합병가액을 정하도록 한 의미가 이제 거기 있는 거죠. 제일모직 상장 전날에도 이미 제일모직 상장될 거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는 있었지만 물론 본격적인 플레이가 시작되기 전 최소한의 가장 가까운 단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합병 역량을 완벽하게 배제하는 건 어느 시점을 정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죠.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시점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으면서 제일 가까운 시점이 거기다. 예, 시점을 그렇게 본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예. 야. 하기야 그보다 더 뒤로 잡고도 싶은데 네. 심정적으로는 근데 뭘 기준은 없으니까 딱 떨어지는 뭔가 명분은 없네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 뭐 전환사채 뭐 99년 이게 이 말이 맞기는 맞죠. 네. 맞기는 네. 맞죠. 즉 사실은 지금 2세들 뭐 3세들 곧 물려받을 분이 저 지분은 사야 저 그룹이 지배가 돼 하는 그 사야 할 대상은 주가 안 올라요. 장기적으로 네, 도련님이 사야 되는데 주가를 올렸다가 무슨 네. 물론 내부에서는 야 나 주가 안 올라 뭐 이렇지는 않겠지만 저 도련님이 저 주식을 사야 되니까 이 주식은 오르면 안 된다는 게 저 그룹의 이해관계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가진 노력으로 안 올리겠네라고 생각해서 예. 투자자들도 안 사고 그러니까 아무 노력을 안 해도 내려가 주가가 아무 노력을 안 하는 거지. 심지어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도 내려가. 그러니까 이건 뭐 일부러 내리지 않아도 네. 상황 딱 보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언제부터 봐야 되냐? 그러니까 사실 지금 기아차 뭐 이것도 맞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인가요? 예. 사야 되잖아요. 예. 올라가는 게 좋을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 안 오르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도 이것 때문에 눌려 있는 건데 사람들이 네. 뻔히 다 아는데 그럼 언제부터 눌렸을까 주가가? 진짜 판정하기가 어렵죠. 굉장히 애매한. 그나마 그래서 시점을 그걸로 잡은 거구나. 네, 그렇게 잡았고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그 근처의 주가는 적정한 주가 산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 결정의 배경에는 네, 정상적인 주가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흐름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으로. 네. 그러면 그 논리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였으면 그럼 그 뒤로도 계속 거슬러 갈 수 있는 거죠, 시장. 아니 거슬러 갈 수도 있는 것도 그렇고 다른 주주들도 똑같은 지금 그러니까 소송을 안 했을 뿐이지 집단 소송이 아니니까 이거의 대상자는 소송한 당사자인 일성시장만 수혜를 받겠지만 네. 다른 주주들도 똑같이 소송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소송에 대한 그 시효? 네. 시효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당시에 아마 저 주식매수 청구권 해서 이미 돈 받는 그 시점에 나는 이해 없음. 라고 썼으면 썼을 수도 그런 계약일 가능성도 있어서. 그렇지. 그게 단편적으로 그렇게 소송 가능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주식매수 청구권 특성 자체가 돈을 받고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이미 서로 합의를 했. 주식매수 청구권이라는 원칙 자체가 합의예요. 그러면 합의를 파기하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성신약은 돈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일단 삼성물산이 주장했던 합병 그러니까 주식매수 청구권 가격만큼은 이게 1,900억인데 1,900억 받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안 받았어요 지금까지. 미수금으로 잡아놓고 계속 안 받아놓고 안 받고 소송했다. 네. 그게 좀 차이점은 있네요. 돈이 많으면 참 좋아요, 그죠? 그따위 돈 안 받아도 되니까. 몇 년을 소송한 거야 그럼 대체? 6년 거의 걸렸죠. 6년. 같으면 6년 걸렸고. 다음 달에 카드 까먹느라고라도 받아야 되는. 그 에버랜드 제일모직이 상장할 때 우리는 나중에 이제 상장하고 그러면 곧 삼성물산과 합병할 거야.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 맞아 그거라고 얘기했나요? 제가 잘못 찾다가 못 들었어요. 제일모직 즉 그 당시 에버랜드가 상장하면서 상장한 후에는 이제 삼성물산과 합병을 하는 쪽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삼성물산 주가는 자꾸 내려갔을 거고, 그러니 이때 내려간 건 무효다라는 게 대법원의 그 주장이라면 대법원의 주장이라고 하니까 대법원께 취지. 죄송하네요. 취지라면 에버랜드가 올라올 때 즉 상장될 때 제일모직이 상장될 때 우리는 삼성물산과 합병할 거야라고 공시했었어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기억에. 공시는 안 하고 다만 이제 시장의 합리적인 추측과 아마 제가 그 판결문을 다 읽어보지 않아서 사실 어떤 권고를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냥 단순히 시장의 루머만 가지고 그 시장의 루머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게 뭐 근거가 있겠죠. 그래서 자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일성신약이 6년 만에 승소를 해서 57,000원을 66,000원으로 올려받으니까 330만 주에 대한 곱하기 하면은 1,900억, 1,890, 1,900원을 할게요. 1,900억 원을 받아야 되는 걸 2,200억 원 받으니까 300억 원을 일단 더 받고 지금 뭐 나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요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연 약간 지연 보증금 배상금 같은 그런 개념들로 나오는데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어려요. 일단 이 금액은 픽스된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공시에는 이제 삼성물산과 합의를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이 법원 판결 이후에 그래서 이 금액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치는 않고요. 그것까지 아직 안 궁금하고요. 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일성신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돈을 받으면 그거는 좋은 거죠. 좋은 거고. 행복한 거죠. 행복한. 300억 원 이상 들어왔네. 네. 일성신약 사업 보고서를 잠깐 한번 재무제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2021년 말 재무제표에 미수금으로 저렇게 재무 상태표에 자산으로 돼 있죠. 미수금이라는 것은 위에 이제 매출 채권과 성격이 비슷한데 매출 채권은 사업 본인들이 본업에서 나오는 것이고 미수금은 뭐 일종의 부업에서 나오는 그런 항목인데 거의 이 미수금이라는 계정은 미수 수익하고는 좀 달라요. 또 밑에 좀 이거는 좀 복잡하게 놔두고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다 확정돼 있어요. 거의 다. 받을 것도 확정돼 있는데 안 받은 거야. 그게 1,892억 아까 최소 그 정도는 받는 거니까. 아까 보셨던 1,890의 이 숫자가 뭐냐 하면 아까 공시에 봤던 삼성물산이 제시했던 주식매수 청구 57,000원 곱하기 일성신약이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해서 330만 하면 이 금액이거든요. 그러겠죠. 이걸 그냥 놔두고 있는 거고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을 돈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이제 미수금이 1,900억이 아니라 2,200억이 되면서 이제 돈이 들어오면은 재무제표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죠. 이제 현금으로 올라가고. 다만 그러면 그 손익계산서에는 어떻게 잡히냐? 요거 제가 사실 조금 헷갈려가지고 김선 대표님한테 오늘 강의를 좀 듣고 왔어요. 김선 찬스. 김선 찬스.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5년 그 일성신약의 손익계산서.
예. 그 2015년이라는 것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그리고 주식매입 청구권 다 그 이벤트 1차적으로는 종료된 상황이고 여기 보면은 손익계산서 영업이익의 기타 수익이라고 잡히는데 여기에 1270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별로 이건 안 궁금하신 것 같아서 빨리 좀 설명해 드리면 이 1270억의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1900억 삼성물산이 제시한 주식매입 청구권으로 받을 수 있는 이건 확정된 돈이잖아요. 이거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확정되는데 여기에서 일성신작이 애초 삼성물산 주식을 사기 위해 투자했던 취득 가격이 한 630~40억 되는데 그걸 뺀 그러니까 어떤 금융자산 처분이익이에요. 그러네요. 이미 이거는 이제 잡은 거예요. 지금 2015년 잡아놨어요. 이미 2015년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기타 수익으로 들어가서 다 반영이 됐고 회사가 주식 투자해서 번 돈. 네. 근데 제가 중요한 건 이게 이번에 2천억이 한꺼번에 그 순이익으로 뭐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산 돈은 있으니까 양도 차익, 매각 차익. 그래서 요거는 2015년에 이미 틀었고 그러니까 반영을 했고 이제 이번에는 대법원 판결로 늘어난 금액 300억이잖아요. 이 부분은 다시 추가적인 이제 처분 이익으로 생겨서 반기 보고서 반기 재무제표상의 일성신작 순이익이 이걸로만 300억 넣는 거죠. 뭐 이런 구조가 있어요. 결국 300억이 들어온다. 돈은 그런데 현금은 다 들어오는데 이미 그거는 미수금으로 미수금도 자산이거든요. 미수금이란 자산 항목에 적어놓고 그걸 현금 계정으로 바꾸는 거고 뭐 캐시는 들어죠. 나중에 뭐 이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어차피 통장에 찍히는 거지. 재무제표에 뭐 몇 칸에 찍히는 건 아니 그러면 통장에 찍히면 되지. 이번에 왜 동원도 아 나 그 질문 하려고 그랬는데.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합병에는 매수 청구권 가격 이거 잘못됐다. 나 안 그래도 얘네 둘이 합병할 것 같더라. 이게 판례가 될 것이다. 내가 질문하려는데 그새 뺏어가는. 안 그래도 얘네 둘이 낌새가 이상했었다.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는 안 돼.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대법원 판례가 딱 생긴 거잖아요. 이거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매번 이제 합의해야 되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제가 법률을 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제 그 이상훈 교수님 등에게 이제 여쭤봤는데 삼성물산 건과 동원산업 건은 같이 보기는 좀 어려운 특성이 있는 게 삼성물산 아까 법원의 판결도 보면 제일모직 상장이라는 이벤트가 딱 하나 있고 그렇죠? 그런데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는 그런 이벤트는 없잖아요. 그냥 비상장에서 상장사가 쭉 와가지고 합병 비율 그러니까 이 판례 자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새로운 변화의 이벤트가 없었다. 그러니까 어디서 끊을지 애매하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 조금 있기는 하나. 그래도 그러니까 본질은 야 니네 둘 어차피 합병하려고 얘네 주가 안 그래도 시장에 그래서 계속 눌려 있었어. 그렇지. 언제부터 눌려 있었는지는 나도 참 모르겠는데 아마 꽤 오래 전부터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내렸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그 마음 먹은 순간이 언제일까? 다만 이제 사례가 같은 사례는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거는 삼성물산 제일 먼저 시장가 비교한 거고 지금 여기는 그 동원 엔터프라이즈는 공정가치, 그 동원산업은 시장가 또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판례들이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은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이 소송만 있는 게 아니고 사건 판결이 아까 했던 합병 무효 소송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게 국정농단 관련한 소송들로 해서 삼성이 쭉 들어가 이재용 부장도 그 다 확정 판결 받고 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근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이런 합병이나 여러 가지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에 뭐 어떤 압력 뭐 등등등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그 판결이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있던 근거들도 당연히 참고를 하는 거겠죠. 판결을 할 때. 그런데 동원산업 엔터프라이즈에서는 그런 어떤 참고할 만한 다른 비슷한 유사 사안에 대한 판결이 없기 때문에 또한 그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고 물론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겠으나 이게 법리적으로 보면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한 거 같아요. 그건 저희가 박수익 기자 말고 다른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난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뭐 이거를 해석할 능력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거 법학 전문 그 분들에게 이제 여쭤본 결과이고요.
도련님을 위해서 이 주가가 낮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이 언제냐. 이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그나마 여긴 상장이라는 새로운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네. 그걸 끊어서 갖고 왔으니까. 사실은 그게 본질은 아닌 거야. 그 본질은 아니죠. 끊는 거는 기술적으로 끊는 거고. 그런데 상장은 언제 할 수도 있었고, 그렇죠. 뭐 상장 전부터 삼성물산 저거는 도련님이 가져가실 거니까. 이게 사실은 주가라는 게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다. 어쨌든 다 반영돼서 결정되는 거다라는 사실은 전제를 이게 의도적으로 조금 낮췄을 가능성이 있다. 고 인정한 셈이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도련님이 초등학교 입학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도련님이 초등학교 입학 좀 하면 따지고 보면 그래 내가 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애 똘똘하네. 태어났을 때부터 해야지 그럼. 태어났을 때부터는 또 뭐 우리끼리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뭐 친자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하게 뭐 하여튼 얘가 확실하게 내 후계자야라는 생각을 아버지가 마음속에 딱 그 순간 그 순간부터 그분이 도련님이 사야 할 주식은 주가가 안 올라야 되는 거니까요. 대략 초등학교 입학으로 해야 된다. 저는 실질적으로 본다면 아닌가?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 요 건에 대해서 더 이 자신감. 또 뭐 더 물어볼 거 없습니까? 다음으로 이 정도 있습니다. 아까 채팅창에서 뭐 하나 질문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러면 이 돈 누가 주는 겁니까? 옛날에 삼성물산이 줘야 되는데 지금 옛날 삼성물산과 합병을 하면 당연히 옛날 에버랜드가 없잖아요. 자산부채 합쳐졌잖아요. 합병 회사가 줘야지. 자산부채 다 승계가 되고 지금 삼성물산이 준다. 다만 아까 보셨듯이 일성신약이 미수금 개정 그리고 금융장 처분손익 이렇게 있었으면 이제 지금 아마 제가 고 재무제표 삼성물산 현재의 삼성물산 아마 미지급금으로 넣어놨겠죠. 그 금액이 거긴 늘어나겠네요. 아니 이제 미지급금을 지급한 미지급금은 부채, 미수금은 자산, 미지급금은 부채로 잡아놓고 이제 그게 이제 거기서 이게 미지급금이 이제 줄어들겠죠. 주는 금액만큼. 당연히 합병하면 거기에 따른 부채 다 갖고 가야 되니까. 그럼 대손 충당금으로 잡아놓은 걸까요 원래? 삼성물산은? 그러니까 미지급금이라는 게 그냥 부채죠, 부채로. 손익에는 영향을 안 줄까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김수원 그것도 아마 일성신약처럼 2015년도에 이미 줄 걸로 계산해 놓고 자기들이 계산한 주식 매입 청구권 단가 5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는 잡아놨겠죠. 제가 그 재무제표를 보진 않았습니다만 당연히 네. 야, 어떻게 이 사건을 더 이상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매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 뭐 변호사님 모셔다 놓고 소송한 변호사를 모셔다 놓고 차 한잔하면서 얘기 듣지 않는 한 일성신약을 한번 됐습니다. 일성신약이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상장 전에 원래 일성신약은 삼성하고 엄청 친한 관계였대. 그래서 말은 놓지 마시고요. 네요. 그랬는데 삼성이 그래서 우리 합병할 때 네 합병하려는 거 아는데 우리 같은 소액주주들을 섭섭하지 않게 꼭 해주세요. 이렇게 특별히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쯤이요? 일성신약이 합병하기 전에 이미 그거는 법원 판결에서도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미리 그것도 골프를 치면서 삼성과 골프 치면서 일성신약 회장님이 골프 치면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놨는데 합병 비율을 보고 이게 뭐냐 물산 주주는 주주도 아니냐 그래서 화가 나서 반대표도 던지고 감정이구나 이거.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도 내가 말이나 안 했으면 분명히 내가 말도 했는데 분명히 내가 말했는데 안 들어줬다. 그렇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뭐 소송할 만하네요. 재밌다. 남의 돈이지만 되게 재밌네요. 다음 거 한번 해보죠.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흔치 않은 사례긴 한데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서 유상증자 얘기인데요. 이화전기라는 코스닥 상장 회사가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인가에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평범하지 않은 유상증자입니다. 이화전기의 유상증자. 우리가 보통 유상증자라고 하면 제3자 배정, 주주 배정 끝. 그죠? 그렇죠. 또 없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또 이게 오늘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보통
뭐 저희 팀에서 했던 공시주입 책에도 써놨고 김수환 대표님 쓰시는 여러 가지 명저에도 이런 설명들이 되어 있는데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뿐 네. 실전에서 잘 볼 수 없는 케이스예요. 그런데 오늘 이게 딱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네, 좋습니다. 야 오늘 뭐 이렇게 재밌게 배경을 잘 까시네 오늘. 오늘 반찬이 맛있어. 예, 네.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 네. 이화전기. 예. 이화전기. 4월 22일. 자, 뭐 앞에 거는 간단히 보면 4,80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해서. 예. 그 요렇게 이제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채무 상환에 248억, 그 시설 자금에 181억에서 450억이죠. 근데 뒤에 증자 방식을 보면은 이게 참고로 이게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의 거의 2배가 넘어, 그러니까 절반이 넘어요. 60%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예. 사실 그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증자에서는 기존 발행 주식 대비 신주 규모가 얼마냐가 중요하니까. 근데 주주 우선 공모정자라고. 주주 우선 공모. 주주 우선 공모전. 예. 뭔가 말이 되게 단어가 좋죠. 주주를 좀 우선적으로 대우해주는 네. 듯한 느낌이 네. 드는데. 주주 배정 중자하고 일반적으로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1번 공모 이렇게 네. 들어가는데 이거는 주주 우선 공모라고 들어가는 건데. 저건 뭘까요? 그래서 제가 네. 조금 복잡해서 이거 그냥 길게 써놨어요. 이거 다 그냥 쭉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데 예. 요게 이화전기가 이제 증권신고서 이번 유상증자하는 증권신고서 쓰는 건데 다른 글이 되게 많지만 그냥 몇 가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줄 주주 우선 공모 방식은 구주주라는 것은 현재 지금 주주들에게 예. 우선적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뿐 네. 신주 인수권은 부여되지 않아 그러니까 주지 않아서 신주 인수권 증서를 발행하거나 매매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만 딱 보시면 예.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게 나쁜 거지. 안 좋죠, 그죠? 인수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인수권은 그러니까 청약할 수 있는 권리는 그러니까 있는데 번호표는 줍니다. 네. 1번 번호표를 줘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에는 그 번호표를 가지고 본인이 청약을 해도 되지만 팔 수도 있죠. 예, 그 번호표 딴 사람한테 돈 주고 팔 수 있어요. 그게 신주인수권 매매죠. 예. 일반적인. 근데 이 주주우선 공모라는 것은 번호표만 주는데 그 번호표를 자기가 이제 번호표를 청약하고 싶지 않으면 찢어버리고 없애고 이분한테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 팔 수 없는 거예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우선 공모라는 게 단어를 보면은 되게 좋아 보이지만 주주를 우선하는 것 같은. 예, 좋아 보이지만 말 그대로 우선 청약권만 준다. 우선 청약권만 주고 네. 신주인수권은 못 준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해요? 그게 중요하겠죠. 왜 그렇게 하는지. 네. 예. 그렇게 좋지는 않네. 이게 만약 유상증자라고 하는 게 그 회사 구내식당이라면 웬만하면 식권을 나눠주는 게 좋은데 그래야 식권을 중고나라에서도 팔고 팔 수 있지. 근데 식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공짜로 먹어. 뭐. 사원증을 보여줘야 돼. 그런 셈이죠. 그렇죠. 사원증을 팔 수는 없을 테니. 뭐 그런 것도 되겠네요. 예. 하여튼 좋지는 않다. 식권을 주는 게 좋다. 네. 식권을 주면 딴 사람한테 팔 수가 있으니까. 예. 뭐 그런 셈이네요. 예. 왜 안 줘? 식권에 안 줘요?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다른 식당에서는 식권을 주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방식을 택하냐? 사실 이런 방식을 자주 등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이제 이론서에는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회사 측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이 팀의 다른 후배가 기사를 쓰면서 취재를 했을 때 회사 측에서 답변을 못 받았어요. 하지만 합리적으로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몇 가지의 근거가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이화전기가 일단 증권사 파트너, 그러니까 유상증자 이런 유상증자 하면 증권사를 찾아서 증권사와 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증권사들이 이제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잔액 인수 또는 총액 인수라고 하는 그 실권 나면 다 증권사 갖고 갔었던 최근 얼마 전에 KB증권인가요? 그렇게 해서 상장사 대주주 되고 뭐 그랬죠. 그 실권주 인수해가지고 그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모집 주선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주선만 해주는 거예요. 실권주 책임을 없어요. 그러니까 실권 나면 그냥 회사가 자금 조달 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이화전기의 유상증자 방식은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 그냥 말이 단어가 좀 어려워서요. 인수 방식의 유행은 모집 주선 방식이며 이게 다 증권신고서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예. 모집 결과 발생하는 미청약분에 대해 이게 실권주죠. 인수기간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예. 모집 주선이니까. 최종 유청약 잔류에서 미발행 처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화전기는 일단 총액인수 못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잔액인수 할 증권사를 네. 추정컨대 이게 그렇게 흥행 못하면 우리가 떠안을 수 있겠는데라고 하는 리스크를 증권사들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네. 그런 거를 못 구한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주주 배정 방식으로 했을 때는 주주 배정에서 미달이 나잖아요. 네. 그럼 바로 실권주예요. 그렇죠. 예. 이 상황에서 모집 주선이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 실권주 버려야 돼요. 주주 배정에서는 이게 조금 그렇죠. 복잡한데 그러니까 모집 주선 방식으로 하면은 실권주를 재판하면 안 돼요. 네. 실권주가 나오면 그냥 끝이에요. 끝나는 사람 없었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주주 배정을 하면 주주들이 그냥 청약하고 아니면은 뭐 없으면 그걸로 끝. 그러니까 400억 모집하려고 그랬는데 200억밖에 청약 안 들어왔으면 200억에서 클로징 해야 됩니다. 이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으로 주주 배정.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 이화전기는 모집 그러니까 잔액 인수를 좀 복잡하네요. 모집 주선으로만 일단 파트너를 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주 우선 공모를 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주주 우선 공모를 하면은 주주들에게 우선권만 준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구주주들에게 먼저 우선적 청약을 하루 이틀 시켜요. 그 다음 날 바로 일반 투자자에게 또 청약을 시켜요.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게 그러니까 주주 우선 공모 때는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 청약권만 준 상황에서 청약을 해서 미달이 되더라도 이거를 실권주라고 부르지 않아요. 뒤에 일반 공모를 한 번 냈을 때 발생한 거를 실권주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1차, 2차, 두 차례에 걸쳐 청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주우선, 모집 주선에 의해서 주주우선 공모 방식을 하면 좀 복잡하지만 청약을 두 번 할 수 있고 모집 주선에 의해서 주주 배정으로 하면은 한 번밖에 청약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차이가 그러니까 이화전기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450억 조달해야 되는데 200억밖에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했을 때 그나마 한 번, 두 번 거치다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조달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못 팔면 일반 주주한테도 한번 일반인에게도 팔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하자. 그렇지. 그 얘기죠. 그 얘기네. 왜냐하면 주주 배정에서는 주주가 안 하면 그건 실권주예요. 그런데 주주 우선 공모에서는 주주가 우선 청약권만 있기 때문에 안 하면 그걸 실권주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사원 아파트를 사원들에게만 팔 거냐? 사원들한테 먼저 팔고 안 팔면 미분양 나면 일반인들한테도 팔 거냐? 아니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업들 자금 조달할 때는 주주 우선 배정 방식이 다소 유리할 것 같은데 그동안은 왜 저걸 많이 안 썼을까요? 잔액 인수나 이런 게 제일 좋죠. 기업들 입장에서. 그냥 이 아파트는 다 팔릴 것 같으니까 저한테 다 넘기시면 제가 알아서 팔면 안 될까요? 남으면 내가 가질게요. 기업 입장에서는 잔액 인수가 제일 좋은 게 어쨌든 그건 확정되니까. 잔액 인수로 하면 주주 배정 하면 주주 배정하고 실권 나잖아요. 그러면 잔액 인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실권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이 2차 청약을 두 번 청약을 하고 가져가니까. 그 다음에 실권 나면 증권을 가져가니까 이거는 미달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단 잔액 인수라 써 있으면 무조건 유상증자 금액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고. 근데 오늘의 질문은 왜 실권 안 주냐였잖아요.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두 번을 공모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신주 인수권도 주지 왜 안 주냐? 굳이 기존 주주한테 보통은 유상증자합니다. 그러면 에이씨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나는 돈도 없는데 그러면 그 신주 인수권을 드리니까 갖다 파세요. 라고 하는 옵션을 주는데 왜 이번엔 신주 인수권을 안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좀 전에 설명했는데 제가 좀 설명을 좀 복잡하게 드린 것 같아요. 다시 설명드리면 모집 주선, 그러니까 단순 주선 실권 책임이 없는 모집 주선의 파트너만 구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신주인수권을 주는 시권을 주는 주주 배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청약 행위를 한 번밖에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유상증자는 주주 우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내가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증권사가 총액 인수를 조건으로 해요. 야, 너 실권주 나면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면 주주 배정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주주 배정해서 실권주가 났어. 그러면 증권사가 인수할 테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주주인데 받았어도 팔아도 되고 그냥 뭐 청약이 아무도 안 들어서 실권이 나도
그 주주나 발행 그 유상증자의 주체나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모집 인수 방식이라면서요. 네. 실권주가 나면은 회사 입장에선 인수가 조달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실권주를 줄이려고 하니까 네. 주주 우선 배정 방식이라는 약간의 편법을 쓴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맞습니까? 예, 네. 정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주 우선 공모를 하면 신주 인수권은 못 주는 건가 봐요. 네. 법적으로. 예, 그게 우리가 주주 우선 공모라는 단어가 있지만 공시 개념상은 사실 일반 공모라고 보는 거거든요. 일반 투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다만 주주에게 앞번호표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주 인수권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주 배정이라는 것은 주주들에게만 원칙적으로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참여하면 안 돼요. 주주 배정은. 예전에는 주주들한테 우선으로 유상증자를 해보고 실권이 나면 일반 공모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게 이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주주 배정 공모라는 게 증자라는 것은 주주들만 청약할 수 있는데 다만 주주 청약 미달났을 때 실권주를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점이 아까 잔액 인수, 총액 인수를 들어갔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한 모집 주선 뭐 이런 거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전기는 잔액 인수 안 되고 모집 주선으로 했으니까 실권 처리 안 되니까 다시 밑에 주주 우선 공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복잡하긴 한데. 복잡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 이화전기는 그림을 그려왔어야 되는데 이화전기는 잘못했네요. 이 유상증자가 다 될 게 자신이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증권사도 총액 인수를 잘 안 하려고 해줬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사실 저는. 그런 경우에 회사가 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가 주주 우선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럼 이게 나오면 얘네는 자신이 없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약간 뭐 그렇게 조금 추정을 하는데 회사 측의 답변을 사실 못 들어봤다는 걸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제도와 결합해 봤을 때는 좀 그런 하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그 대신에 할인율 30% 적용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청약일이 되면 청약일이 정확하게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청약일이 되면은 현재 주가와 발행가 좀 괴리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또 모르죠. 청약이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할인율 30%가 들어가니까. 알겠습니다. 뭐 아주 중요한 뭐 자주 쓸 건 아닌데 이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장사 하나쯤은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유상증자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 절차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긴 한데 저 궁금함은 그거였어요. 중간에 증권사가 나 이거 총액 인수 못하겠다 불안해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중간에서 너는 심부름만 해.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상태에서 증권사는 심부름만 하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단 주주 먼저 공모 주주 우선 유상증자 주주 배정 유상증자 주주 배정 증권사는 심부름해 그다음에 실권 났죠. 그리고 신주 인수권도 줬어요. 그리고 알아서 거래했겠죠. 실권은 여전히 났어요. 이 실권으로 실권 난 만큼을 또 이제는 일반 공모로 유상증자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 너 심부름 또 해. 그걸 연속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실권 처리하고 거기서 그 유상증자는 닫고 나중에 다시 해야죠. 공시를 두 번 해야 된다. 그 상황에서는 실권주 처리를 못 합니다. 실권주라는 게 엄밀하게 말하면 처리하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잔액 인수를 한다든지 화면 잠깐 보시면 제가 요거를 또 하나 정리를 한 게 있으니까 까먹었네요. 알겠습니다. 주주 배정 실권주는 그 잔액 인수를 한다는 요런 경우에 주주 배정도 요런 경우에 이제 실권주를 처리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모집 주선이라는 게 붙으니까 이화전기는 이제 주주 우선 공모 원래는 뭐 주주 우선 공모랑 실권주 판매 못 하는데 총액 인수 계약 체결은 가능한데 총액 인수도 안 되니까 실권주 판매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긴 해요. 대충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주 우선 공모라는 증자는 신주 인수권 안 준다, 딱지 안 준다. 그리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번호표만 우선 앞번호 주고. 정말 신기합니다. 이상한 제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의 방안 사실 중에 하나죠. 이거는 사실 주주 우선 공모라고 불러도 되고 그냥 일반 공모라고 불러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요거까지 아시면 재밌는 유상증자가 한 번 있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하나 생각난 게 최근에 왜 우리가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물적 분할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존 주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대책 중에 하나로 이게 등장하거든요. 이게 등장해요. 주주 우선. 근데
사실 제가 예전에 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다. 뭐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니까 이 LG 뭐 예를 들어서 LG 엔솔이 뭐 지금 상장 안 한 상태에서 상장을 하는데 예. 기존 LG학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청약할 기회를 준다. 그게 주주 우선 공모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똑같 일반 공모인데 앞 번호만 주는 거예요. 다만 예. 신주 인수권 없고. 네, 네. 이거는 뭐 돈 있으면 청약하면 오케이. 없는 것도 나은데 안 하면 신주 인수권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가려면 알겠습니다. 주주 배정, 신주 인수권 주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팔다 남은 과일 땡처리를 과일 장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과일 장사가 알바를 썼는데 그 알바가 사장님 이거 못 팔면 제가 다 떠안을게요 라는 네. 계약을 한 알바는 남는 과일 밤에 세일하는 건 할 수 있고 근데 사장님이 직접 파는 거는 남는 과일 세일 못한다. 버려야 된다. 법이 그렇다는 거니까 뭐 외워두긴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신주 인수권을 안 준 건데 그게 뭐 특별한 무슨 뭐 음모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업의 그런 자금 조달의 방법이다?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뭐 이게 특별하게 이상한 할 건 없어요. 다만 신기한 투자자 거다. 입장에서는 알고 있어야죠. 신주 인수권이 있고 없다는 그 걸 차이가 알고 있어라. 크니까 왜냐하면은 특히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증자를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데 알겠습니다. 희석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신주 인수권을 팔면은 그 희석된 만큼 어느 정도 보상을 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셀프 보상을. 근데 그게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 증자 안 하면 그냥 희석만 되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선택이에요. 주주 우선 증자 방식에 이제 증자가 나왔다. 그러면 야 이거는 신주 인수권이 없는 거 알았어? 그렇게 하면 되겠네. 아는 척을 하면 되겠네. 예, 주주 맞습니다. 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투자자 되기가 네, 알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네. 그런 다음 거. 다음 거는 다른 거는 좀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아니요 10분 정도 남았어요. 하나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 짧게 그냥 알겠습니다. 구두로 말씀드리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한번 하려다 못했던 건데 그 뒤에 일정들 다 패스하고 짧게 말씀드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난 1월 말에 이제 3조 원 규모 주주배당 유상증자를 발표했고 이제 끝났죠. 증자는 다 했고 예. 이게 신주가 이번 주 그러니까 28일이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 그죠? 목요일이죠. 목요일. 내일 모레 이제 신주 상장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내일 모레? 네, 내일 모레. 이게 500만 주. 예. 네, 이게 기존 발행 주식의 어마어마하겠죠. 거의 한 그러니까 금액이 3조인데 사실 또 시총도 있다 보니까 기존 발행 주식 한 8% 정도 7.6, 7.7 요즘 됩니다. 예. 이것도 사실 적은 건 아니긴 한데 예. 내일 모레 상장을 하는데 이제 뭐 상장한다는 사실 하나와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신주 발행가가 이게 63,900원인데 제가 간단하게 63만 9천 원인데 64만 원이라 치고 64만 원. 그러면 현재 주가가 80만 원이거든요. 삼성 삼바가. 예. 그러면 일단 한 20% 차익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주가 상장하는 28일 내일 모레 되면은 당연히 차익 매물도 예상이 가능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통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오늘부터 그런 비슷한 차익 매물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다. 신주 상장일은 4월 28일이지만 예. 이 유상증자나 또는 무상증자나 뭐 주식 배당이나 전환사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주식 신주를 발행해 줘야 되는 조건인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받을 권리가 100% 있는 확실한 주식이다 보니까 그 해당 뭐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나 주식 배당, 전환사채 이런 걸로 신주가 딱 상장하는 날에는 결제 불이행의 위험이 없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이틀 전으로 해가지고 이틀 전부터 이제 미리 팔 수가 있어요. 이틀 뒤에 들어올 주식을 미리 팔 수. 그게 이제 권리 매도 또는 권리 공매도라고 하는데 그 날짜가 이제 목요일 날 신주를 상장하니까 오늘부터 팔 수 있다. 오늘부터 권리 매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오늘 팔았겠네요. 오늘부터 판 사람도 있고 대신 오늘은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 보니까 조금 오르던데 그러니까 예. 이게 심리 게임이 어떻게 보면 그렇겠죠. 이게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 잘 모르는 상황에서 28일 신주 상당일날 떨어지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한 사람들 근데 권리 매도를 아는 사람들은 사진에 또 팔려고 하다가 그냥 이때 물량이 들어버리면 또 오르겠지 하니까 안 팔고 있고 막 이런 왔다 갔다 심리 게임이 생길 수는 있죠. 그래서 뭐 주가 그럼 이런 것보다는 가격 차이가 좀 나죠. 그때 신주 발행가가 64만 원, 63만 9천 원.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80만 원 넘어 있죠. 차이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한 퍼센트로 따 20% 위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3조 원 규모지만 증자가 잘 됐죠. 뭐. 비교적 실권자 안 나고 네. 주주 배정으로 했는데 실권자 안 나고 증권사가 또 안을 필요도 없이 잔행 인수할 필요도 없이 딱 끝났죠. 근데 어쨌든 오늘 내일 미리 팔 수 있다. 오늘 내일도 미리 팔 수 있고 신주 상장은 목요일이지만 그런 어떤 삼성바이오 주식 많이 올랐네요 그동안. 어느 순간 이렇게 찔끔찔끔씩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요? 왜 올랐어요? 모르겠대요. 이게 물론 이제 바이오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펀더멘탈의 반영이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후기 구도와 관련이 있어요.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의 자회사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의 이게 가치가 좋아져야 삼성물산이 좋아져. 그 스토리 중에 하나는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를 팔아서 그 돈을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전자지분으로 갖고 온다. 즉 삼성생명 밑에 전자가 있고 물산 밑에 바이오가 있는데 지금 삼성생명은 이제 지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꾸고 싶은 거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전자지분을 이제 물산 밑으로 넣고 싶으면 삼성바이오 가치가 이렇게 막 무럭무럭 자라나줘야죠. 그거를 시장이 알죠. 저게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 이제 돌아가신 도련님은 아니고 이제 도련님은 아니죠. 그렇죠. 옛 도련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 라고 생각하니까 도련님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이제 시장이 알아서 막 키우는 거죠. 제 예전에 들은 얘기 중에 정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막 만들었을 때 삼성 내에서 좀 일 좀 잘한다 하는 선수들은 정말 많이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진짜로 회사 내에서 쟤 좀 하는데 하는 선수들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삼성 본인이 가놓고 그 중에 하나는 나도 그 중에 하나야. 그랬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추측도 충분히 가능하고 잠깐 제가 말씀하는 도중에 하나 공시라는 찾았는데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이번 주상증자 관련해서 이제 증권신고 제출한 거 보면 이 자금 어디에 쓰겠냐라는 표예요. 이게 증권신고 보면은 이제 3조 중에서 거의 이제 40%인 1조 2천억을 바이오젠 그 말도만 탄다는 만큼 바이오젠 사오는 거. 여기가 사실 개발하는 데고 삼성 삼바는 위탁 생산이잖아요. CDMO. 그러니까 요거를 완전히 다 바이오젠으로부터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사오는 거죠. 다. 그게 크고 그다음에 보면은 뭐 또 지금 1, 2, 3공장까지 있는데 4공장 건설. 이게 캐파 늘리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증자의 성격 자체가 뭐 빚 갚고 이런 게 아니고 하니까 운영자금 쓰고 이런 게 아니고 다 어떻게 보면 자회사에 대한 신약 개발회사에 대한 지배력 늘리고 4공장 건설에 캐파 늘리고 이런 거다 보니까 또 뭐 그렇게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테고. 바이오젠이 갖고 있는 에피스 지분 산 건 뭐 저는 사실상 심리적인 빚 갚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까칠한데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 보면 이제 아니 상속세가 이렇게 많으니 그럼 상속 안 해요? 그 얘기 하지 마. 그 얘기를 번지는 거야. 그 얘기 하지 마. 결국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박수익 기자님. 오늘도 푸짐한. 오늘 다행이네요. 중간에 잠깐 어려운 굴곡을 한번 거쳤다가 위기가 많았습니다. 위기가 많았어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듣겠어요. 어디 가서. 진짜 너무 오늘은 정말 동아시아 최고의. 목이 메이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Hit i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